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 대응에 강력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첨예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국회의원과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1일이었습니다. 지난 1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의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의원님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이전에 이제 상고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셨는데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 안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선고를 보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첫째 매우 당황했죠. 당황했고 이 판결의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법살인입니다. 지난번 자유당 정권 시대 때 죽봉 조봉암 또 DJ 사형 선고와 같은 유의 사법살인으로 저는 규정하고 싶은데 검찰의 편향적인 정치적 수사와 이 공을 이어받는 사법부의 어떤 졸속 판결인 사법살인이다. 우리 그 당황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법살인의 성격을 띈 판결에서 분노했고 또 사법부도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은 매우 주도 면밀하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의 선거 개입 논란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에 앞서서 민주당의 대응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이제 대선 전에 이미 이번 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다. 좀 이런 입장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읽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을 가지고는 어떤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날리겠다는 목표에 이뤄진 것이죠. 이 재판이 매우 졸속 재판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은 대법원의 변명을 했죠. 633 원칙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에 나온 규정은 맞습니다만은 이 조항이 생긴 배경이 뭐겠습니까? 당선된 자의 신분 그리고 당선자가 수행하고 있는 공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20대 대선 때 있었던 일인데 왜 이것이 신속하게 633 원칙을 적용할 대상인지 그 접근 방식이 틀렸고 두 번째는 100번 양보를 해서 633 원칙을 적용하다 합시다. 3개월 내내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항소심 선고된 지 며칠 만에 36일 만에 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졸속 재판이고 이례적 재판이라 이것이죠.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례적에 끊는가? 그것이 바로 목적이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고 그리고 국민힘 후보 혼자 그냥 혼자 투표를 하도록 이거 국민의 참정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도는 국민들이 다 읽었을 것이고 그 의도를 받아서 지금 환송심도 신속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난 4일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론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좀 논의가 됐었고 일단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지만 시점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보류를 어떤 점에서 탄핵 의견이 나왔고 일단 또 보류가 된 이유 이것 좀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그날 원래 의총이 비공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탄핵을 해야 된다.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이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 이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살인이고 그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많이 위반했고 또 그 목적이 야당 후보를 제거하고 국민의힘 후보로만 투표를 하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고 국민의 참정권,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관 10명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헌법과 법률 위반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탄핵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많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걸 다시 환송심 재판하는 서울고등법원도 역시 그들의 재판 진행 행태를 봐서는 탄핵을 할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응집을 돼 있는데 시기는 고려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도부 일임한다. 이렇게 여기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단 전체에서 의견이 모아졌지만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또 언제까지 지켜보고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주말인 10일, 11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후보 등록이 된 이후에 후보 등록 이후 또 대선 전 이 사이 기간 동안에 피선거권 박탈형의 최종 판결까지 강행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후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 대책위와 지도부가 연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시고 법원의 건의를 위해서 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 원리를 법원도 우리도 함께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입니다. 12일로 이제 시한도 좀 정해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응할 것인가, 응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좀 이제 1차적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 이후에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법원에 입장 내놓기 이전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이유가 왜 그럼 민주당에서는 후보 등록 이후로 이루어지는 재판 기일을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모든 정치에 나온 후보자들은 선거 기회가 균등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는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후보자로 등록되고 나서 개표 종료 시점까지는 사형, 무기, 장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형을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의 정치의 어떤 기회 균등과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파기환송된 재판 기일 5월 15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까지 합쳐서 5번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5월 12일 이후로 심지어는 6월 3일 투표 날도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후보자들의 선거 기회 균등과 어떤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이 역행된다. 그래서 5월 12일 이후로 모든 재판 기일은 6월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을 했고요. 이걸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냐.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법원이 정말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를 대부분 좀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말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을 6월 3일로 다 연기해 준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법원 이야기처럼 정치에 개입 안 한다는 표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연결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사법부의 재판 개입을 선거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이후에 고등법원도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일 공판 기일을 정했고 소환장도 인편 송달에 나섰습니다. 비판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는 모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판이 일고 있죠.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도 법원이 알 겁니다. 또 이것은 하루 만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환장 송달까지 이제 이렇게 집달관에게 맡겼고 이러한 졸속 재판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정치에 선거에 개입해서 야당 후보, 제1 야당 후보이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사법살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특히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또 급박하게 이루어진 심리, 선고, 그리고 반대, 그러니까 무죄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의 소수 의견 내용을 통해서 비판 의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달리는 것이긴 하겠지만요. 현직 판사, 또 법학 교수, 또 광주 변호사회 등 전문가들 실명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좀 그 법원의 현직 판사들이 그렇게 실명으로 거세게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선고 절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절차 때문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법조계 안팎에서 이렇게 비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이게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아무리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 전에 기록을 봤다는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대법에서는 소부 원칙입니다. 소부 심리 원칙. 4명으로 이루어지는 소부에서 심리를 해서 재판연구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고 소부에서 적절치 않다 할 때 전원합의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의 지휘에서 이렇게 직접 전원합의체로 갔다. 또 전원합의체가 열리려면은 최소 심리 개시 10일 전에 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일날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틀 후에 또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절차를 위반했죠. 또 하나는 기록을 6만 쪽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과연 이틀, 심리 한 시간 합치면 이틀이고 전체적인 기간은 9일인데 물리적으로 읽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보도를 냈죠. 우리는 보통 기록 잊지 않고 재판에 읽는 게 아니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안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 사안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1심이 2년 이상에 걸쳐서 심리를 했고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2심과 결론이 달랐습니다. 유죄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고 이것은 제1당 후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인데 이 사건도 통상 했던 것처럼 나 기록 안 보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많은 법학자나 또 법원의 판사들이 신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 위반이 명백하다. 네,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뭐 사실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방심했다, 당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 파기환송심을 앞두고는 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대선 투표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 여부와 또 상관이 없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중도층이나 아직 그런 일부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번 판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한테는 아주 불리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정치 선거 개입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반면에 근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에 좀 우호적이셨던 분들, 이재명 후보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결속력이 강해지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선에서 활용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자는 총을 맞은 겁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상황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결집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고 또 전국에 이재명은 유죄다라는 심증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파기환송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절대로 피선권이 날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준비했던 점, 또 당선이 된 이후로도 무효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비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저희들 홍보하고 제가 시당 위원장으로서도 엊그저께 우리 대책위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Q&A를 만들자.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유권자 판단입니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모든 조치가 정치 탄압이고 사법선이라고 판단하시면은 어떤 일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이게 좀 법적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선택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국민은 이것을 사법살인, 선거, 사법의 정치 개입, 정치 탄압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자, 정치 상황 혼란스러운데 이 대법원의 판결 외에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지금 굉장히 또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뭐 이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좀 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최종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했는데 곧바로 무소속으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요 질문을 국힘 1차 경선하기 전부터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저는 단연코 단일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힘 후보들이 바보입니까? 기탁금 내고 1차, 2차, 3차까지 경선해서 됐는데 한덕수 스파링 파트너 되기 위해서 그 짓을 했겠습니까? 물론 김문수가 김덕수란 말을 들을 만큼 단일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김덕수라고 그래.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면서 본인이 대구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린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이거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바로 그것도 당에서 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정 중단을 선언했는데 김 후보가 오늘 저녁에 한덕수 예비 후보와 1대1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이제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앞으로 흘러갈지 오늘 뭐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예비 후보랑 만난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당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을 하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이게 국힘 후보자들 경선을 당원들끼리만 했습니까? 국민까지 동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기망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적절한 후보가 있습니까? 윤석열 양자로 데려왔다 이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덕수를 양자로 데려왔다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당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만나서 단일화 안 될 겁니다. 둘이 서로 평행선 그건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단일화 한들 그게 무슨 파괴력이 있겠는가. 네. 지지율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 두 사람 다 단일화를 된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내란 척결 비상겸에서 옹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내란 잔당들이 힘을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한덕수 예비 후보는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김문수 후보한테 만나자고 먼저 연락도 여러 차례 했고 대구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 단일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한덕수 지금 어쨌든 당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한덕수 예비 후보로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덕수 예비 후보를 고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윤석열 시즌 2를 만들라는 거지. 윤석열의 아바타. 그리고 국힘은 계속해서 윤석열의 어떤 아바타 그러한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탄핵을 반대하는 그 기조를 이어가고 이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실무적으로는 누가 더 몰랑한가? 당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김문수보다는 오히려 한덕수가 현재 당의 지도부가 자기들의 의지를 관찰하기가 쉬운 상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한덕수 예비 후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곧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 기사에도 나왔고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지금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미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대권 행보를 쭉 이어왔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 다음 날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당시 영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날 한 예비 후보는 시민들의 가로막혀 결국 민주묘지 참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예비 후보의 행보, 광주를 찾아서 아까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합시다. 서로 아낍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후한무치, 국민 무시, 호남인 모욕, 능멸입니다. 15번인가 이제 손 이래기가 너무 호남입니다. 그 모습이 애처롭더라고요. 애처롭고 이분이 호남이라고 언제부터 주장했습니까? DJ 정부 들어와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자기 출신지를 호남이라고 발표한 모 언론사에 정정 요청까지 했고 전라북도 지사가 찾아가서 호남이니까 뭔가 편리를 받아야 했던 내가 호남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예비 후보가 또 어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새미래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만나서 개혁연대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기는 만남이죠. 이낙연 고문은 호남이 만드는 인물이고 호남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내란 세력 아바타하고 텐트를 친다. 지금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 학은 아무리 갈증이 나도 썩은 물을 먹지 않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낙연 고문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호남인을 무시하고 호남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대 안 될 겁니다. 이낙연 고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혁, 개헌, 통합 이건 내가 동조하지만은 국힘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내란에 대한 불명 입장을 정리하는데 한덕수는 그걸 못하죠. 그래서 아마 밥 먹는 것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혼란스러운 대선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또 광주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이제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지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 시도민 또 유권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주 유권 시민이 140만입니다. 어림잡아서 유권자가 120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100만이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선될 수가 있고 100만 투표에서 90% 투표를 얻기 위해서 저희 시당에서는 각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여러 여각자족을 통해서 20대 때 대선 때 민주당에 약간 좀 소홀했던 정릉단체를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당 선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찍으면 살고 안 찍으면 죽는다. 제 심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표를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고 광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권하면은 대한민국도 죽고
광주도 죽습니다. 꼭 투표하시고 투표하시되 우리 민주당을 찍어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문수한테 속았다, 사기당했다. 국민의힘 어제 그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크게 삐걱거리고 있는 데 따른 성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고 오늘 저녁 지금 이 시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만나 담판을 짓고 있는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계속 한덕수 대망론 이런 게 나오는 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 한덕수 후보는 상수였지요. 아, 예, 국무총리 대행직을 네. 대통령 대행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웠죠. 아. 그 전부터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 들어오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네. 백같에 계실 수밖에 없었고 그 상수 중에서 네. 많은 후보들이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니까 한동훈 후보는 세모까지 들고 나머지 분들 다 단일화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로부터 또 네.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지점이 와 있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당 후보로 선출된 후보를 흔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흔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흔들었습니까? 흔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약속한 거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네. 이걸 안 지키면 누가 흔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김문수 후보가 이길지 한덕수 후보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네. 한덕수 후보를 이기지 못하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네. 당선 의미 가능성이 없다.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후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해서 네. 이기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겠지요.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피하면 네. 이걸 늦추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되든 이기는 사람이 나가야 승산이 그만큼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게 국민의 요구지요. 그러니 빨리 두 분이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네. 등록일 이전에 끝내야죠. 아마 등록일 이후까지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총리 사퇴 이후 광주도 방문하고 이런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이제 총리께서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네. 총리께서 뭐 민주당 쪽 일각에서는 뭐 호남 사람인 거를 감췄다 그러는데 네. 제가 인사청문회 총괄을 했잖아요. 네, 네. 총리 총괄을 했잖아요. 자산 상태에서부터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총리의 장인어른께서 기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돕다가 네. 서슬퍼런 박정희 정권 때 돕고 이랬잖아요. 돕다가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네. 그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호남을 숨겼느니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주에 북중학교를 나왔습니다. 학력이 다 있는데 그게 그래서 이런 마타도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속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인 되시는 분 그건 혹시 좀 뭐 아시는 게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재미를 보고 또 정치적인 공작인데 저는 옛날에 이해창 총재 같은데 병역비리나 네. 뭐 최규선 20만 불 수수 사건에서부터 무슨 뭐 광우병에서부터 얼마나 이걸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저는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물론 뭐를 하더라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무속을 갖고 나오는데 네. 아니 유엔커님이나 저나 결혼할 때 다 네. 결혼했잖아요. 네. 집에 하암 들어갈 때 네. 그 사람 난 연도 사주단지. 사주단지 안 넣습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이 명리학을 가지고
무슨 무소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로 민주당이 재미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재미를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다 판단하시겠지요. 굉장히 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품격이 있다. 그런 말씀. 그러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품격을 갖고 계신 분이지요. 외교 관계를 하실 때 내 쪽으로 여러 행사도 가셔야 되고 참 준비가 잘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아까 무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한총리님 사모님의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목사가 나오고 4대인가 이렇게 돼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종교교회도 그 어른들이 세우신 교회라고 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무슨 무속 얘기를 합니까? 아주 정통의 기독교 집안의 목사와 장로 집안이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광주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 발언과 그리고 광주 사태 5.18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아니 뭐 광주 정신 계승한다더니 광주 사태가 뭐냐 인지 부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 말실수인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대학에 들어갔었을 네. 때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네. 그 당시부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광주 사태라고 세뇌를 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들으셨던 그러한 기억 때문에 사람의 뭐 기억이 회로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아마 잠깐 말실수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도 광주 사태라고 자기가 썼습니다. 이 대표가 그런 적이 그러면요. 있었나요?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 기억의 뇌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뭐 사태로 생각해서 사태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학습된 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런 말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품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긴 세월 알고 지냈는데 뭐 기름 바른 장어 같다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도 하고 그러던데 정치 영역이니까요. 그건 정치다, 그냥. 그렇지만 정치 영역이니까 뭐 또 그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할 때 그 밑에서 수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도의를 다 하시고 그래서 전번에 여러 가지 뭐 무속 논란으로 공격하고 했었을 때도 참으셨어요. 모셨던 정의나 이런 걸 고려해서 대응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예비 후보 발언 중에 제일 저는 인상적인 게 이번 대선의 핵심은 국가를 괴물 세력이 장악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후보를 괴물 세력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 호남의 민심도 참 잡기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증거로 보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의 50%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할까? 지금 글쎄 제가 이재명 대표를 뭐 특정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걸어온 뭐 쌍욕에서부터 범죄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건 뭐 다 차치하자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후보님의 비서실장이 고 전영수 씨입니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모셨던 분이고 경기도지사 할 때 비서실장까지 오르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대장동 사건 여러 가지 수사를 받을 때 유서를 쓰시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다른 사람 다치잖아요. 유한기 씨라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본인이 뽑은 거예요. 거기에서 대장동을 관리했잖아요. 또 김문기 씨 잘 아시잖아요. 도합 7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비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 때문에 유서 하나 써놓고 가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이재명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이게 국가의 정상의 틀로 맞습니까? 페이스북에 도합 7명이 이 후보와 연결된 인연이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데 그게 그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안타깝게 세상을 네. 뜬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네. 인간적인 도의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네. 법 위에 가장 중요한 국가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네. 윤리 도덕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서로 아껴주고 우애해주고 힘든 분이 있으면 그분들 도와주고 있는 이게 법으로 허락 강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윤리 도덕은 법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고 생활의 개념입니다. 이게 깨지면 이게 안 지켜지고 법으로 가서 법을 깨트려가지고 네. 범법 행위를 저지르 법에 심판하가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요. 근데 그 이 후보 주변에서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 책임을 이 후보한테 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후보를 그쪽 표현에 따르면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이 후보를 탈탈 털다 보니까 주변까지 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압박감에 스스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이 후보도 공동의 피해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네. 아니 이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 했었던 성남 시절을 하셨던 분이 김인섭 씨라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백현동 사건으로 노비를 하다가 네.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구속되어 있고 벌금을 네. 70억인가? 벌금 70억. 그렇습니다. 그때 노비비가 100몇십억이잖아요. 받기로 한 게. 네. 그런데 다 안 줘가지고 소송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그리고 내 본인이 시장할 때, 네. 도지사 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관련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법들을 바꾸겠다고요?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근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이재명 한 사람한테 벌어지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대법관 탄핵이든 뭐든 왜 이재명한테만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벌어지는 일이 먼저 벌어지냐. 그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지금. 왜 이재명한테만 벌어졌습니까? 측근들이 다 네. 세상을 떴잖아요.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게 제일 정점에 있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겠지요. 그쪽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당당하게 재판 수사를 빨리 받고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나한테 유리하면은 최고의 판사고 그 대법관이 네. 대법관들 중에서 2명이 반대하고 10명이 이 재판 잘못됐다 유죄, 그래서 네. 파기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을 탄핵하겠다고요?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 경청 투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종주 이제 충북 증평에서 조봉암도 사법살인당했고 DJ도 사형 선고 받았다. 3차 내란 시도다. 국민이 진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 선거법 유죄 파기 환송에 대해서 3차 내란으로 규정을 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DJ 대통령이 네. 박정희 대통령 때 받았던 탄압하고 네. 정치적 탄압이었잖아요. 부패로 연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백현동, 쌍욕을 비롯해가지고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시장을 재직하실 때에 있었던 비리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DJ하고 이게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죠?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산 조봉암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권 때 간첩죄,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거로 엮어서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가 나긴 했지만 정치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적 지금- 사법살인이라고 아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은 같은데. 지금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네. 그 대북 송금이나 선거법이 정치적 사건입니까? 정치적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공문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던 김민섭 씨가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재직할 때 있었던 부정비리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저희 당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당시 민주당이 3년 전에 대선할 때에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한 사건들입니다. 개인 부정 부패 비리를 정치 사건으로 프레임해서 정치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본인을 위치 짓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아니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이나 조봉암 선생의 정치적 사건하고 완전히 틀리지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네.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측근들이 관련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간첩죄로 했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시장할 때 행위가 있었던 실체들이 다 있잖아요. 용도 변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정 사람들한테 사업권 주고 이런 것들에서 나온 문제들이고 선거법도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에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왜 정치적 사건입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6시부터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단독으로 만나서 단판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해법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시간은 어차피 우리 편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후보 등록 지나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은 조직, 돈 없는 한덕수 못 버티고 뭐 제풀에 나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 김문수로 저절로 단일화될 거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될지 한덕수 후보가 될지 모른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당하게 걸어야지 꼼수 부리고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후보가 된들 지는 게임에 왜 이렇게 목을 맵니까? 파인 플레이 하기를 바라고 두 분이 그러고 나서 다음에 힘을 합쳐서 이 위기에 대한민국 구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지금 어떤 시간을 끌고 당연하지요. 전투 대응으로 보면 당이라고 하는 거가 자금적인 측면에서 네. 김문수 후보는 유리하지요.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네. 이게 지금 전투 대응이 갖춰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 편이다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한 배려를 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혹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혹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설령 안 되더라도 대선 후보라는 거를 뭐 이렇게 발판 삼아서 당권을 잡고 정치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뭐 얼마든지 정부에 참여해서 일할 수도 있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집착이 크다고 한다면 그건 사욕이죠. 지금 정치인의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나보다 누가 더 나은지를 찾아서 네.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 내가 훨씬 낫다라고 인정해주면 그때는 또 본인이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나보다 이 시대에 맞고 또 이 국가적인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잘할 것인지 이걸 찾아내는 역할이 정치인들의 그 일 아닌가요? 때로는 비슷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표를 몰아주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사욕을 부려서 계속 고집하면은 뭐 이른바 유치만년 나쁜 이름만 남기게 될 거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인생을 깔끔하게 살아오셨어요.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서 사익보다는 늘 앞서 이렇게 살아오셨다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했고 네. 또 의원들이 평가를 해서 또
단일화를 하겠다. 나보다 누가 나은지 국민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시간 내에. 네. 이게 안 지키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